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혼란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살펴야 할 집권 여당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호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고 어떤 결정들이 났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얼마 전 오후 5시가 다 돼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에 네. 처음 열린 의총이었는데 비대위로 가느냐, 최고위로 복귀하느냐, 새로운 비대위로 가겠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규추가 주목이 되었었던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란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를 좀 권성동에 대한 재신임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법원에서 오늘의 의총 결과가 자신의 결정을 좀 반환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좀 또다시 한번 논란이 있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추인된 당헌당규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추후에 법원에 책 잡힐 일을 안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 8명 전원의 활동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 또 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를 풀어달라고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라서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2라운드는 예상이 됐던 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을 한 걸 보고 주호영 의원 자체가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제가 방송에서 사법부의 시간이 곧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사법부의 시간을 좀 재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치하고 사법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다소 좀 혼란에 스스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법부가 생각을 해보면은 필요한 때는 항상 개입을 해왔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했는데 당내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원이 개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타이밍에 지금 주호영 의원의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이 내부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폭탄이 갔다가 이제 소위 윤핵관들에게 또 폭탄이 돌아간 듯한 모양새거든요. 앞으로 윤핵관들이 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도대체 윤핵관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전리품 불나방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까 본인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당의 공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돌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당원 정지 이 시간 동안에 당권을 장악을 해놔야 나중에 좀 후환이 드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로 유명했었잖아요. 사람의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하고 본인에게 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좀 내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재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정치 입문 과정도 짧았고 대통령이 된 지도 지금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 주변에는 다 윤석열보다 정치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지켜보는 단계지만 이게 이제 한도 수위를 넘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응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인사 세션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의외로 윤핵관들이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최근 대통령실이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대폭 물갈이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이 정무 라인에 대한 인적 개편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이게 문책성 인사라고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군대 조직하고 검찰 조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군 조직에서는 작전 실패가 있으면 바로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은 그렇지 않고 감찰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책이 이루어지는데요. 전형적인 그 문법에 좀 따르고 있고요. 정무라인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강기정 시장도 명언으로 남겼던 게
정무라는 게 정책의 민심의 옷을 입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그 드레스를 입히는 게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무 라인도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앞에서도 이제 윤핵관의 교체나 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사실 검찰 출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정말 이 검찰 세력과 윤핵관들 사이에서 세력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강도 대규모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검찰 쪽 아이디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게 되는 이 기술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정치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내부에 검찰이 아닌 윤핵관 세력들은 이 부분이 좀 다소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안 하고 있을 건데 감찰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인적 쇄신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당선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나자 이렇게 공감되는 형성을 한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의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라고 제가 보고요. 지금 집권여당의 지금 지도부가 구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서 한번 좀 기선제압용으로 좀 날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만약에 이대로 하면 여당의 대표 자격으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수회담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이걸 관망 지켜만 보고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지금 고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석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영수회담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지지로 대표가 된 만큼 앞으로 당 운영에 따라서 그만큼 책임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좀 약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0.5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의회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의원직을 지금 배지를 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 비중을 좀 생각을 해서 의원들로부터 여론을 좀 풀어나가는 작업을 좀 하기를 좀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좀 잘 해서 그 부분이 당원들에게 좀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론이 조성되는 이런 과정을 좀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중앙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권리당원이라든지 일반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서는 의원들을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었던 게 송갑석 의원의 지도부 입성 여부였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은 이제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었는데요. 의외로 본인이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광주에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와 좀 친분이 있는 이용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의외의 인물이 좀 발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송갑석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당선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최하위를 면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설득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이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좀 최고위원으로 호남 몫으로 좀 지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좀 제안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상황을 두고 뭐 호남의 정치력 약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윤곽이 오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이 됐습니까? 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이제 900억 이상의 증액이 됐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 이상 지금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신규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평가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뉴스들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신규 사업들로 AI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AI하고 반도체 산업하고 이 예산이 확실하게 좀 구별이 안 되고 좀 혼재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